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단장해 나가고 있는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은홍 원장입니다. 자, 앞으로 대박 플러스는요, 이 기법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보다 상세히 진단하는 코너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내일장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종목 또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1이고요. 무료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장 초반에 2052포인트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출발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 급등에 따른 부담감들이 존재했던 하루였는데요. 여튼 오늘은 코스피는 6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04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반면 4.16포인트 하락하면서 코스닥 521.5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 또한 1.80원 하락하면서 1063원.69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 코스닥의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요. 이는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쏠림이 거래소로 다 쏠려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내에서도요, 완연한 어떤 차별적 장세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의 급등이 있었고요. 반면 또 은행주들이 같이 추격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화학도 좋았고요. 반면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한전의 급락과 한국가스공사의 하락 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이런 흐름들이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몇 개 종목만, 몇 개 업종만 세워두고 가는 장세다 보니까 주변주들은 자꾸 탈락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는 분명히 그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35일 연속 순매수 거래, 굉장한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예측보다는 철저히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남은호 멘토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한번 보시고 나서 종목별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리뷰를 하면서 오늘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밸류 차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법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밸류 차트라는 것은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기 좋게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림으로 현재 프로그램상 HT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그간 어떤 그 재무제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 아프다, 이 숫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셨다면 이런 고민들을 1차적으로 다 없앨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밸류 차트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 활동이 양호한가, 안전한 회사인가, 그리고 어떤 자산으로 이익이 쌓이는가, 그리고 쌓이는 속도는 빠른가, 현금 창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지난 시간 제일 첫 번째 영업 활동이 양호한가에 대한 첫 번째 지표, 매출액 및 이익 차트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보여드렸던 매출액인 이익 차트를 이제 넘어서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업 활동이 양호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익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은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억이 나왔다 이거예요. 100억이 나왔는데 보통 뭐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50억 정도의 차이를 이제 보이다가 어떠한 해에는 영업이익이 만약에 200억이 나왔어요. 그럼 순이익이 1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순이익이 만약에 50억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영업이익과 순이익과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 거죠. 이는요, 영업의 비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은 높은데 순이익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순이익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 타이밍이 바로 또 좋은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내용에서 급격한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계속 삼성전자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붙어 나가는 때도 있고요. 이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순간적으로는 평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는요, 아직까지는 뭐 탄탄한 흐름이긴 하지만 순이익치가 영업이익부터 좀 낮은 단계거든요. 추가적으로 떨어질 상황도 있겠지만은요, 이 정도 간격이라면 현재는 주가가 조금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 외 손익률.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영업 이익은 좋았는데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다. 이 뭔가 다른 쪽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의 손익률을 이제 보는 내용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지만 영업의 손익이 순간 크게 나타난다면 아까 일시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이, 자, 여기에 이 주황색으로 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영업의 손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추세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한다면 단기 순이익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손익 부분이, 자, 이 손익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런 부분은 새로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이 손익이 굉장히 커진다면, 플러스적으로 커진다면 앞으로 순이익도 급증한 상황인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0%에서, 즉 영업의 손익이 영업의 이익이 나고 있느냐 아니면 영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났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매출 원가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매출 원가거든요. 이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가. 매출 원가가 낮다면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매출 또 원가율은요, 이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유통업종 다르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다르고 제조업종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매출 원가가 뭐 70%다.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다. 50%다. 안 좋은 기업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매출 원가율은 반드시 동종업계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만약에 유통업이다 하면 유통업 전체적으로 이 매출 원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비교를 해가지고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매출 원가가 낮구나. 즉 제조업이다, 삼성전자다. 그러면 다른 IT 기업의 매출 원가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겠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일정한 매출 원가율이 한 72% 쪽,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판관비, 자, 판매관리비가 평균적으로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한 흐름이죠. 꾸준한 흐름이고요. 매출 원가가 살짝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판관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익을 좀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 어떤 자구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봤는데 매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는 분명히 그 기업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평이한 수준 내지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면 이 기업은 일단 매출 원가에 대한 절감 노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봐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안전한 회사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과연 투자하기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는요. 자, 무엇을 봐야 되냐?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이 회사는 부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또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요. 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동 골뱅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유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현금을 바꿀 수 있는 1년 안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동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현금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산은 우리 유동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내용이다 하면 유동부채. 그럼 1년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다 앞에 글자 한자만 붙이면 되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만 붙이면 되는데, 과거에는요, 이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을 뭐라고 얘기냐면 고정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고정부채. 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고정자산이 지금은 비유동자산이고, 과거의 고정부채가 지금은,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즉, 기업이요, 활동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요,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게 바로 우리 IMF 터졌을 때 대우건설 같은 기업은요, 단기 순이익이 항상 흑자였어요. 흑자였는데 부도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죠. 흑자 부도. 이 흑자인데 왜 부도가 나지? 간단합니다. 종이로만 돈을 벌고 있었고요.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돈을 결제할 몇백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제를 못하면 당자가 터지는 거죠. 당자 수표가 터지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중요하게 여겨진 게 바로 현금 흐름과 이런 유동 비율 같은 거. 근데 한때는 그때 IMF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평균 400%다. 그래서 이걸 낮추라고 이제 DJ 정부에서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극단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지금은. 100% 이하가 돼가지고 전부 다 50%, 60% 이랬는데요.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우리나라 수준에서 합리적인 일반적인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즉, 어떻게 되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고용을 안 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 GDP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정한 부채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부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은행은 부채율을 보니까 전부 다 1000에서 2000%입니다. 야, 그럼 이 은행들 다 부도네. 아니고요. 은행의 부채 비율은 은행은 고객들이 예금한 돈 있죠? 그거 자체가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부채가 1000%, 2000% 되는 거는요. 전 세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부채율이 높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도 있네요. 건설이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어때요? 부채율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럼 건설회사들 전부 다 부채율이 높아서 위험하다. 또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부채율이 높아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일정 금액 계약금도 받죠. 중도금도 받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로 잡히냐면 선수금으로 해서 부채로 잡히거든요. 과거 이제 가프 체제 하에서는 바로바로 일정 부분 들어갈 때마다 다 매출을 했는데 IFRS 같은 경우에는요. 완공이 돼서 판매가 되어야지만 그게 매출로 잡힌다고요. 그전에는 부채로 잡히니까 부채율 또한요. 각 기업의 업종 따라 다르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과 차입금 비중. 차입금, 돈을 빌리는데 또 이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짧게 빌리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100원 남겼는데 이자를 100원 줘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에 비해서 이자 비용이 많다면 굉장히 기업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좋은 기업들은요. 5배수 정도 법니다. 내가 이자를 갖다가 100만 원을 낼 것 같으면 나는 500만 원 정도 이익을 내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안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금액 이하로 떨어진다면 굉장히 조금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제 숫자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전한 회사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부채 비율은 낮고, 부채는 작고, 유동 비율,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다면,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좋은 회사가 될 것이고요. 여기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금융, 조선, 건설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로 많이 잡힌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해야 된다? 금융주와 IT 기업을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금융주 내에서 동종업 내 기업의 비교가 필요하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나면 지금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같이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회사가 왜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예, 부채가 없는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부채는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부분이고요. 이런 거죠. 빌려주고 받는 데는 빨리 받고 이자도 많이 받고, 빌린 다음에 주는 거는 늦게 주고 이자를 작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부채의 활용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요, 24% 삼성전자도 빚이 있다. 예, 저한테 빚진 건 아니고요.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현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부분이 200%가 넘습니다. 즉, 이 삼성전자의 현재의 현금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뭐 200%냐, 16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흐름을 체크하자고. 차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술적 분석 모든 차트는요, 추상화예요. 그래서 한 개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그림을 전시회를 보러 가요. 가면 추상화 막 이상하게 해놓고 밑에다가 뭐 이상한 제목 하나 붙여놨다. 내 마음. 다 보고 있으면 이게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미술적 감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딱 보면 그 추상화를 그려놓고 그 밑에 나온 제목을 보고 그 그림이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술적 소질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차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좀 떨어져가지고 전체 판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죠. 판을 보니까 이런 흐름을 타고 있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보는 거죠. 유동 비율 자체가 200%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게 하나의 큰 줄기로 보는 거죠.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장기선상으로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가자고요. 이 큰 그림을 보고 가자고 나온 게 바로 지금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입금과 차입금 비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차입금은 절대적인 금액들, 뭐 2조다, 뭐 5조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차입금이 빨간색인데, 차입금이 2010년, 11년, 12년까지 쭉 늘어나다가, 12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차입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 비중 또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입금 비중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우하향, 이번 한번 올랐다고 해가지고 계속 오르느냐, 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의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다만 차입금의 비중 자체가 40%가 넘어선다면 이는 이제 과도하게 좀 많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입금 비중은요, 전체 2%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너무 적죠. 예, 차입금은 굉장히 너무 작은 것도 뭐 문제는 될 수가 없겠지만, 예, 여튼 40%가 넘어설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 정도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영업이익이 무조건 증가되는 거 좋죠. 영업이익이 무조건 증가되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이자비용도 따라 증가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요, 두 가지를 놓는 겁니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이 간격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간격이 벌어지면 좋겠죠. 이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 파란색이 뭐냐면 이자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영업이익입니다. 2001년도 2002년 보자고요.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죠. 굉장히 안 좋은 때입니다. 그죠? 굉장히 안 좋은 때. 주가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파란색이 쭉 떨어지다가, 자, 2009년 보자고요. 2009년에서 10년 정도로 가면서 이자 비용도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빌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더라도 영업이익 또한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2012년에 완전히 역전을 해버리죠.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은 완전히 위로 솟아버리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이자 비용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자 비용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요 그래프는요, 절대치 금액이 같은 건 아니고요. 영업이익은 여기 나와 있죠. 6조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자 비용은 800억 이렇게 되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이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11년에 완전히 이자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12년에는 영업이익이 급증하니까 11년과 12년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다?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때 뭐 하면 됩니까? 주식 무조건 지르는 거죠. 이때 과감하게 지르는 거예요.
그때 뭐 주가 얼마였습니까? 60만원, 뭐 7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자, 큰 틀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정리해드리면은 이자 비용이 떨어지는 이 포인트에 여기도 영업이익도 떨어지니까 이때는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턴되네요. 바로 이 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2011년 말 정도가 삼성전자의 매수에 아주 적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 이를 통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시점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시점이 교차해 나가는 지점이 아주 매수 포인트가 좋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굳이 차트, 우리가,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재무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워렌 버핏 2.0의 장점이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밸류 차트를 보는 법을 지금 익히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이자 비용 대비 아까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자 비용 대비 우리 한 5배는 벌어야 된다, 그죠? 5배는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 배수를 표현한 건데, 공식은 간단합니다.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1 이하. 아까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100원 벌었는데 이자를 갖다가 100원 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또 하나 어때요? 큰 그림을 보자.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전혀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한 200배 되죠, 200배. 야,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이거? 예? 이자 10원 주고요. 돈을 얼마 번다? 2,000원 버는 거죠, 2,0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차입금 비중이 작은 게 문제라니까요. 돈을 많이 써야 돼. 왜? 그만큼의 자본 효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돈 많이 빌려야 돼요. 제 호주머니도 돈도 좀 빌려가야 되고, 돈 많이 빌려가가지고도 충분히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으로 높은 거, 이래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주가는 올라가지만, 앞으로도 고용도 많이 하고, 좀 더 강하게, 우리나라의 창출 이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좀 돈을 좀 더 빌려도 충분하다. 삼성전자 정도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이익을 얻어가는 게 이제 우량 자산으로 쌓이느냐. 돈이 이제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돈 어디로 가냐 이거죠. 돈이 벌었는데 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횡령? 뻗어가면 일어나는 게 지금 코스닥의 횡령 사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대로 잘 타고 가느냐.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량 자산으로 쌓이는가의 내용들은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볼 것이냐면 자산 구조의 지수, 그리고 이익 축적, 어느 정도 이익이 축적이 어느 쪽으로 되고 있느냐, 그리고 주주 자본 구조라든지, 그리고 배당금, 시가 배당률 이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은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우량 자산으로 쌓이는가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어떤 강의는요,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문자로 주신 분의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569번께서 주셨는데요. STX 조선해양에 대한 진단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요, 4,8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4,800원 우선 가격을 설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이요, 20%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STX 조선해양 4,800원인데 오늘 3,500원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금 가격이 좀 큽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드실 건데 제가 이 말씀은 꼭 해드릴게요. 관리 종목은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목부터 뭐예요? 관리 종목.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현재 답이 없는 종목. 왜냐하면 관리 종목의 특징은요, 앞으로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소위 말해서 관리 종목에서 탈출이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요, 관리 종목에서 탈피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제 플랜트 쪽 완전 포기해버렸잖아요. 플랜트 쪽 포기하고 상선만으로 이제 주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요,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아까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이 워렌 버핏, 제가 2.0을 통한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니까 적정 주가가 안 나와요. 이 적정 주가가 안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뭐예요?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손실을 좀 폭을 줄일 수 있는 범위, 즉 뭐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따로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때마다 4,000원, 4,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올라가면은 일단 물량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종목, 그리고 안전한 종목, 우리가 예측 가능한 종목으로 옮겨가셔야 될 것이고요.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도저히 힘들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일단은요, 4,000원 이상부터는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자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좀 보유 종목, 진단 종목 어떤 거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예. 어떤 종목이요? 보유하고 계세요? 금호석이에요. 금호석이요? 예. 그러면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죠? 86,600원이요. 86,600원. 아이고, 잘 사셨네요. 투자 비중은요? 20%뿐이 안 돼요. 20%. 이런 거에 그냥 한번 빵! 그러니까요. 야, 그게 뭐 뜻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럼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궁금한 예, 내용. 궁금하고요. 네. 예. 또 매수해도 될란가 싶고요. 또 매수해도 될런지? 예, 그러고 얼마 정도 되면은 좀 팔아야 될란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기 내려놓으시고요. 설명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예. 예, 서울방 경제 TV가 너무 작가 아가씨들도 친절하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기 내려놓으시고요.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88,000원, 86,6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11만원이니까 대박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무료 방송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금호석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우선,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화학업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정유보다는 화학. 그죠? 예. 그래서 아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조선 다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화학업종이고, 그 화학이 처음에는 태양광만 움직였단 말이죠. 하나케미칼, 오시아이 등의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전체적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의 금호석유의 자체의 이 가치를 한번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현재의 이 금호석유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제가 봤는데요. 일단 금호석유의 이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요. 현재 주가 적정, 현재의 가치로서의 적정 주가는요. 87,644원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금액이 86,600원이니까 정확하게 적정 가치 수준의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위로는요. 이제부터는 성장성에 대한 가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로 이 PBR을 이용한 밴드를 이용해 보니까 1차 목표가가 얼마나 나오냐면 12만 2천원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11만 5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 가격은요, 12만원대가 나오겠습니다. 12만 2160원 나오니까, 자, 12만원대가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첫 번째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 정도라도 이익 실현하는 것도 꽤 괜찮고요. 만약에 3, 4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5만 6,600원이 나오네요. 예. 적정한 가치로 봤을 때 15만 6,600원이 나오니까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경우에는 15만원대, 15만원대까지
진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3분기 실적이 과연 2분기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장세도 같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자고요. 12만 원을 넘어서면 일정 부분 반이라도 한번 이익 실현해주고 또 적정 밸류에이션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한번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을 그때 정말 좋은 가격에 잘 사셨는데요. 20% 정도면 이 시장에서 가장 좀 적정한 포인트니까요. 계속 그만큼은 12만 원 넘었을 때까지는요. 계속 보유하시고 기분을 즐기세요. 예, 이 가을 단풍 속에서 빨간색 계속 오니까요. 빨간색 계속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다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나무노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를 얼마에 사셨죠? 42,000원에. 4만. 네. 42,000원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죠? 40%입니다. 비중이 40%예요. 네. 그러면 7월 달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한 몇 년 전에 사신 거예요? 7월 달에 샀습니다. 7월 달에요. 이거 비중 40%인데 42,000원에서 33,000원이면 거의 뭐 한 20% 이상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건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제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자, 전화는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설명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하고 방금 이제 코스닥 얘기를 했는데요. 코스닥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 또 중심이 거래소로 옮겨갔고요. 외국인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라는 기업 자체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인기가 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지난 150만원에서 120만원 충격,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올라와야 될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훨씬 더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왜 못 가느냐면 바로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부품주들이 힘을 좀 못 쓰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새로 이번에 뭐 중국에 설비 투자 늘리면서 하나씩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주 발주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 종목들은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요, 이 스마트폰 부품주의 들이 가기에는 뭔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지금 사신 가격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아가야 될 건데, 밸류에이션상, 즉 가치 평가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볼 경우에는요,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이제 주가 밴드가 얼마 나오냐면 평균 주가가요, 적정 주가가 평균 주가가 43,3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실 4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똑같이 적정한 가격에 사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아까 금호석유 사신 우리 시청자분도 적정 주가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잘 찾아서 가지고 사신 거는 분명한데 그 다음에 이익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즉 회복이 되고 있는 이익 가치냐 아니면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익 가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의 가치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치라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86,000원대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니까 12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지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지점을 찾으면 첫 번째 나오는 지지점이요, 29,100원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기업의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 29,1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33,000원이니까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은 제대로 다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좀 존재하지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큰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바로 잘라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00원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재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나올 것인데요. 그 정도의 일단 물량을 많이 좀 줄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서 내가 다시 본전을 찾겠다 하기보다는요, 새로운 종목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옮겨오시는 거 굉장히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원금을 회복하고 원금을 넘어서 또 새로운 이익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의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이제 시즌 1에서 강의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랜빌의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200일 이동 평균선 하고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이격을 다시 이제 벌려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더라도 빠지고 나서의 반등은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나온다면 저항이 되는 구간들은요 다시 뭐 4만 원 근처 37,800원 정도가 가장 큰 저항이 되거든요. 그 정도 오면은요 일단 물량을 줄이자고요. 많은 비중의 한 종목을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한 종목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철저한 가치평가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가치평가 부분이 조금 아직 안 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TV 보시면서 배워 나가시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29,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내재 가치로 봤을 때. 단 그 지점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나온다면 38,900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물량을 좀 더 많이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 한진해운을 예. 옛날에 3만 원에 사갖고 17,000원에 손절하고 17,000 밑에서 또 사갖고 또 뭐 그때 제일 작년인가 언젠가 또 거기 8,000원 밑에 떨어졌을 때 또 손절하고 예. 요번에 선생님이 뭐 방송을 이거 한진해운을 하는 거 제가 한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또 그걸 샀거든. 예. 다시 지금 샀는데 만 원인가 지금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9천 몇 원인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매수 평균 단가가요? 예, 두 번 나눠갖고 사다 보니까 예. 조금 많아져 버렸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죠? 지금 50%나 되는데 50%나요. 자꾸 나눠 사다 보니까 예. 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벌써 지금 20% 정도 손실이 이제 발생한 상황이네요. 예. 그래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원수 갚을기라고 자꾸 이게 샀다 팔았다 해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예. 이번에는 그렇죠. 좀 정확하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죠. 예,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설명 상세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수해야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한번 멋지게 복수를 한번 해야죠. 일단 전화 내려놓으시고요. 설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한진해운, 일단 뭐 우리나라 이제 컨테이너 상선 관련해가지고는 한진해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요, 제가 추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 글로벌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요, 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첫 번째 내용은요, 벌크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벌크선으로부터 출발해요. 즉, 벌크선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어느 종목이 먼저 오르냐면요. 원래는 STX 페노션이 먼저 올라야 돼요. 근데 STX 페노션이 어디가 있습니까? 관리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놀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이 BDI 지수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바로 첫 번째 직결되는 게 바로 조선이에요. 그래서 BDI 지수가 지금 800포인트 하는 게 2000포인트가 넘었거든요. 몇 달 만에.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조선주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냐? 천만의 말씀 전혀 관계없죠. 지금의 조선주는 기대치. BDI 지수가 올라가니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럼 BDI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유럽의 경기와 또 굉장히 밀접해요. 미국 경기가 아니고요.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면 BDI 지수가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러면 조선주가 제일 먼저 따라갑니다. 조선주가 따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느냐? 바로 해운주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BDI 지수가 결국 이 컨테이너 운임의 CCFI라든지 HR 용선 지수들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나면 그 뒤에 해운주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요, 서서히 한번 올라갔다가, 나는 아닌가 배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선주는 올라가다가, 되겠지 하면서 올라가는데, 해운주는 나도 따라갈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조선주 다음이지,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가 하나의 랠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한진해운은 과연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한진해운 또한 차곡차곡 이익들이 충분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요,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지 못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폭넓은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한진해운과, 우리 이제 해운업종 두 개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부분이 굉장히 아직은 투기적인 흐름이고, 매집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을 통한 복수전은요, 복수전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떨어질 때 복수전은 필패입니다, 필패. 사고 났는데 떨어져서 손절매했어. 또 샀는데 또 떨어져서 또 손절매했어. 이거는요, 필패입니다. 물타기는요, 언제 하는 거냐? 올라갈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것 정도 하나만큼은 기억하자. 나는 차트 모르겠다. 200일선 하나만 꺼두세요.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게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선이요.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이 선. 이 선이 지금 어때요? 아직까지 올라가다 쭉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요, 하지 마세요. 이 선을 완전히 이렇게 탁 올라타줘야 돼요. 기술적으로 딱 올라타주고 나면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심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들으셨으면 아실 건데요. 그래밀의 투자 전략에 의하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하고 있을 때 주가가 밑에서 올라가서 돌파가 됐을 때는 조정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가격에는 많은 근처에서는요, 매수 가격이 아니라 매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실패를 하셨는데요. 여튼요, 해운주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면 현재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물량을 좀 줄여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요, 이 현 가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8,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요, 반이라도 또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8,000원을 깨고 있지 않는다면 계속 좀 보유를 하셨다가, 자, 9,000원만 오면은요, 9,000원이라도 오면 반을 좀 정리를 하세요. 반을 정리해서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종목 가지고 힘드시면은요, 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이 깨어진다든가 아니면 9,000원으로 다가설 경우에는요, 반드시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또 상세히 좀 설명해 드릴 것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현재는 관망 상태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이제 지난주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AS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한 종목이에요. 제가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을 편입가 22만 5천 원에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우리가 25만 원 설정해 드렸고요. 손절가 21만 원 정해 드렸는데요. 지난 방송 이후에 종목이 잘 갔어요. 잘 가다가 오늘 한번 이제 충격을 받았네요. 자, 오늘 같은 게 지수가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몇 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지만 대부분 위에 꼬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위에 꼬리를 두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도 욕구 좀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아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SK텔레콤을 말씀해 드리면서 통신은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통신은요, 앞으로도 슈퍼 사이클은 계속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정이 있더라도요, 이 통신주 잘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SK텔레콤은 계속 음봉이 나오더라도요, 타고 올라갈 거니까 SK텔레콤만큼은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내일장 사볼 만한 추천주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장 종목으로요, 자, 오래간만에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자, 이마트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마트 하면 잘 아시겠죠?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정부 규제 굉장히 많았죠. 휴일날 영업 못하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심하면서 상반기 매출이요.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6%대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가를 못 올라가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이제 계열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계속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최근에 어때요? 주가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요. 살아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이 참 재밌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막대예요. 매출액이 막대고요. 영업이익이 노란색이고요. 순이익이 빨간색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매출액의 흐름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똑같죠?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냐? 이게 유통업이에요. 이런 유통업은요, 매출이 곧 영업이익으로 다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지난주 설명해드리고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순이익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면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지금 보자고요. 영업이익 이 부분 보면 다른 경우보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돌파가 되는데 순이익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순이익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을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통상의 경우로 보시면은요, 이 이마트라는 종목은 상당히 재밌는데 영업이익보다요, 항상 빨간색이 높아요? 아니면 초록색이 높아요? 빨간색이 높았거든요. 이 기업은 원래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의 이익이 많아가지고 순이익이 더 많은 기업인데 지금 끝단을 보시면은 순이익이 더 많은 기업인데 현재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주식의 매수 찬스다. 그죠?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많이 줄어있는 부분인데 이 순이익이 영업이익을 넘기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확인을 해보면은요, 10년 평균, 자, PBR, 저의 지금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하실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을 서서히 좀 익혀보자. 그래서 10년 평균의 이 회사 주가 순자산 배율과 표준 편차와 이번 연도의 주당 순자산을 비교를 했을 때 보수적인 적정 주가가 나왔는데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35만 원에서 27만 9천 원, 28만 원 정도가 보수적으로 잡히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가격이 24만 6천 원이거든요. 24만 6천 원인 가격인데 보수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얼마가 잡힌다고 그랬습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35만 원과 28만 원 나오니까 보수 대비 보수적인 적정 주가 밴드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찬스가 완전히 도래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우선 제시해 드리자면요. 매수 가격은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가격 부분이 될 것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아까 보수적인 적정 주가의 밴드의 하단 부분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28만 원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요. 22만 원으로 설정을 했으니까요. 24만 원 현 가격에서 위로는 28만 원 정도 보자.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까지의 한번 강세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보고 좀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오늘 가격이 24만 6천 원이니까요. 24만 5천 원이면 1천 원 정도 내일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잘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이마트를 통해 가지고요. 또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방송만큼은요.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방송일 겁니다. 이 워렌 버핏 2.0은 절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